사람의 사랑은 사라져도 그 마음이 머물렀던 시간은 남는다. 한 여자가 있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세상을 떠난 여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중년의 모습으로.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건 단 하나, 행복한 딸의 얼굴이었다.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으로 공사장 소리가 먼저 스며들었다. 창문을 닫아도 쇳소리는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 소리 위로 전기 주전자의 끓는 소리, 욕실에서 물 튀는 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조심스러운 접시 부딪는 소리가 포개졌다. 이 집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민수는 식탁에 앉기 전 늘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것은 습관이라기보다 확인이었다.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마쳤는지, 아내가 미처 정리 못한 것이 있는지, 창문이 열려 있어 바람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눈으로 훑었다. 그는 큰 소리로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으므로 그 확인을 말로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만 괜찮다고, 오늘도 이 정도면 된다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세진은 민수의 그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기 전 테이블 위를 비워두고 아이의 가방을 현관 가까이 두었다. 정돈된 집을 남편이 보게 하고 싶었다. 살아있는 동안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그것이라고 믿었다. 이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고은은 식탁에 팔을 괴고 앉아 빵을 먹고 있었고, 세진은 국을 데우고 있었고, 민수는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부엌의 좁은 공간에 가족 셋이 모여 있는 모습은 소박했으나 충분했다. 아무도 그 충분함이 곧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민수가 말하자 세진이 고개를 돌렸다. 현장 바빠? 응. 마무리라서.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더 물으면 불안을 불러내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은 마무리 공정이 가장 위험했다. 발판이 치워지고 난간이 덜 설치되고 위아래에서 여러 인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 그 말은 곧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조심하라는 말을 소리내지 않았다. 대신 평소와 같은 말로 아침을 끝내기로 했다. 저녁은 먹고 올 거지? 그럼. 오늘 버섯찌개 먹고 싶다. 있어. 그 짧은 대화가 이날 아침 그들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끈을 여미고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봤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세진은 찻잔을 식탁에 놓고 잠깐 멈춰섰다. 사람을 문 밖으로 보낸 뒤 남는 공기에는 묘한 여운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감각. 그것이 스쳐 지나갔으나 그녀는 곧 손을 다시 움직였다.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재촉하고 하루의 잔일을 이어갔다. 그날 오전 공사 현장에서는 바람이 조금 강했다. 높은 층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낮춰 균형을 잡았다. 민수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늘 그랬듯 안전줄을 걸고 움직였으나 그날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비계 한쪽이 풀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다. 다만 발 아래가 비는 느낌과 함께 한순간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아래에서는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위에서는 손을 뻗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중력을 이기기에는 짧았다. 민수의 몸은 바닥으로 닿았다. 이어 구조대가 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세진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손이 떨렸다.
무슨 말인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분이 병원으로 오셔야라는 말들이 귓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산대에 선 채로 멍하니 있다가 직원의 부름에 정신을 차렸다. 장바구니를 들고 뛰다시피 집으로, 다시 택시로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단 한 가지를 생각했다. 아침에 밥 먹고 나갔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갔다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는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순서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그 순서가 깨졌다는 걸 병원 도착 후에야 알았다. 병원 침대 위에 흰 천이 덮인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동안 서 있었다. 울음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눈물이 나오려면 이 사람이 정말 없다는 확신이 마음속으로 내려와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아직 아침이었다. 버섯찌개를 끓여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분 사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펜을 쥐었으나 글씨가 흔들렸다. 사망진단서에 이름을 적는 행위는 배우자를 삶에서 한 번 더 떠나보내는 일과 같았다. 그녀는 펜끝을 잠시 들었다 내렸다. 이 소식은 곧 집안으로, 친정으로, 동료들에게로 퍼져나갔다. 장례식장은 크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모였다. 그날 밤 빈소 한켠에서 세진은 앉아있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했다. 그녀는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릴 수 없었다. 딸 고우는 검은 옷을 입고 엄마 옆에 서 있었다. 아이는 사태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아빠는 이제 안 와라는 말만은 알아들었다. 그 말이 아이에게는 모든 설명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은 아주 묵직한 조용함으로 가라앉았다. 소파에 앉으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밥을 차려도 두 사람이 먹을 만큼만 냄비를 올리면 됐다. 세진은 남편의 옷을 쉽게 치우지 못했다. 옷장 문을 열면 아직 그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옷걸이를 하나 꺼내 들고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넣었다. 그 행위가 이별을 너무 선명하게 만들 것 같아서였다. 이것이 첫 번째 단절이었다. 아직 이 가족은 모른다. 이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은 상실을 완전히 낫게 하지는 못한다. 다만 생활의 표면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민수가 떠난 뒤 몇 해가 지났다. 그 사이 세진은 일을 조금 더 했다. 딸의 학원을 줄이고 대신 집 근처 공방에서 파트타임을 했다. 생활은 빠듯했으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도, 출근길에 혼자 걸어도, 저녁에 혼자 밥을 먹어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느껴진다. 고우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자랐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제는 목소리보다 사진이 먼저 떠올랐다. 사람의 기억은 소리보다 그림을 오래 간직한다. 그녀는 종종 엄마를 도우며 집안일을 했다. 엄마가 아빠 얘기를 꺼낼 때면 조용히 듣기만 했다. 엄마가 다시 울까 봐서였다. 그러나 의외로 세진은 남편 이야기를 눈물 없이 했다. 너 아빠가 너 어릴 때 계단에서 대굴대굴 굴러도 웃기다고 웃었어. 내가? 응. 너 아빠가 그게 너무 예뻐서 그날 사진 많이 찍었어. 그런 일상적인 기억들은 가족의 결핍을 조금씩 메웠다. 겉으로 보기엔 이 집도 다른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말이면 둘이 외출도 하고 명절에는 친정에 가고 여름엔 바다도 한 번씩 갔다. 세진은 이 정도면 아이가 상처 없이 자랄 수 있겠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 이 집에
다시 편안한 웃음이 꽉 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두 번째 이별은 그런 안정을 가진 시점을 정확히 노린 듯 찾아왔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날씨는 맑았고 백화점 세일 정보가 문자로 왔다. 세진은 생각했다. 고은이 옷도 살 겸 같이 나갔다 오자. 특히 딸이 청소년이 되면서 옷 선택을 까다롭게 하기 시작해 직접 고르도록 해주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딸 방을 열고 말했다. 오늘 시간 돼? 어디가? 백화점. 내 옷도 좀 보고. 갈게. 그 대화는 아주 평범했으므로 그들이 곧 사고를 당할 거라는 예감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세진은 차를 몰고 나갔다. 도로는 붐비지도 한산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였다. 라디오에서는 연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고은은 창밖을 보다가 물었다. 엄마, 나 운동화도 하나 사도 돼? 봐서가 뭔데? 비싸면 안 돼. 그 말까지도 웃음 섞인 말이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 세진은 그대로 직진을 했다. 반대편 차선에서는 SUV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멀리서 볼 때는 별다를 것 없는 차였다. 그러나 그 차는 중앙선을 넘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운전자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졸음이었을 수도, 핸드폰을 봤을 수도. 중요한 건 그 차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세진의 눈은 크게 떠졌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깊게 밟았으나 거리상 피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은 왼팔을 뻗어 옆 좌석의 딸을 감싸는 일이었다. 그 팔은 본능의 팔이었다. 사고 순간에도 어머니의 몸은 가장 먼저 아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충돌음이 크게 났고 앞유리가 깨지고 차체가 밀렸다. 안전벨트가 몸을 당겼다. 고은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비명은 길지 않았다. 사고는 그만큼 빨랐다. 구급차가 왔을 때 차 안에는 파편과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구조대는 둘을 꺼내 병원으로 옮겼다. 어린 딸은 의식을 되찾았으나 세진의 호흡은 빠르게 무너졌다.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과다출혈을 막지 못했다. 그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잠깐 딸을 떠올렸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의 기억은 남편과 딸, 그 둘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은 두 번째 가장을 잃었고 동시에 마지막 버팀목을 잃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아내가 남았으나 아내가 죽었을 때는 아이만 남게 되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두 번의 장례를 치른 아이가 되었다. 친척들은 안타까워했고 조부모가 나섰다. 그러나 아이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잃어버린 보호의 감각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채울 수 없었다. 사고 이후 한동안 고은은 차를 타면 몸을 굳혔다. 정면에 차가 오면 눈을 감았다. 그때 느꼈던 엄마의 팔, 그 팔의 무게와 냄새, 그리고 순간적인 따뜻함이 몸에 남아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기억한다.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 직전에 자신을 감싼 사람의 체온을 먼저 기억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절이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게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 아이 곁에 더 머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안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끝내지 못한 마음은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장례 이후 흩어졌던 친척들의 위로도 하나둘 잦아들었다.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고 아이는 아이대로 남은 사람들과 살아야 했다. 돌봐줄 어른이 있었기에 고은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는 길을 밟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빠진 조각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모 없음이 아니었다. 사고 순간에 느낀 마지막 팔의 감촉이 중간에서 끊겨버린 데서 오는 허전함이었다. 그 품이 계속되었더라면 하는 상상은 종종 그녀를 울게 했다. 고은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일찍 배웠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부탁을 남발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조심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해 보였으나 사실은 반복될 수 있는 이별에 대한 방어였다.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2번이나 잃어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둔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냈다. 상사들은 그런 직원을 좋아했다. 그러나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집은 조용했다. 불을 켜고 밥을 데우고 혼자 TV를 틀었다가 끄는 생활.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자라서 이렇게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감정이 올랐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재를 더 깊게 느낀다. 어릴 땐 슬픔이고 나이가 들면 무중력이다. 이 시기에 다른 한쪽 세계에서는 움직임이 있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두기로 한다. 사랑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진은 사고 이후 한동안 아주 깊은 곳에 머물렀다. 시간의 감각이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만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팔에 안았던 아이, 자신을 보며 웃던 아이,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혼자 남았을 그 아이. 그 기억이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어떤 때가 되자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받았다. 다시 나가보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조용한 부름이었다. 인간의 시간으로 치면 꽤 오랜 세월이 흘렀겠으나 그녀에게는 짧은 찰나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 그녀는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새로 태어나는 아기로서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나이를 갖춘 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그녀가 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변해 있었다. 거리는 더 밝아졌고 차는 더 매끈해졌고 사람들은 손에 작은 기계를 들고 걸어 다녔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터로 향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손을 잡았고 저녁에는 집집마다 불이 켜졌다. 그 속에 잃어버린 딸이 있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버린, 그러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얼굴이 있었다. 세진은 멀리서 먼저 딸을 보았다. 버스 정거장에서 핸드폰을 보며 서 있는 모습, 퇴근 후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주말에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선명했다. 잘 자랐구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알게 되었다. 자신의 이번 머물미 길지 않다는 것을. 몸은 예전과 달리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다. 존재의 경계가 매일같이 조금씩 달랐다. 이 말은 곧 이번 귀환이 머물다 갈 일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비가 막 그친 뒤였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흙냄새가 조금 났고 어린아이들이 고인 물을 밟으며 뛰어다녔다. 세진은 천천히 단지 안을 걸었다. 이곳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딸이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곳, 이질감이 덜한 곳. 그녀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인 척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내고 집을 정리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현관 앞에서 그들이 마주쳤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고은이 양손에 봉지를 든 채 올라오고 있었고 세진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계단 모서리에서 둘은 살짝 부딪힐 뻔했다. 세진이 먼저 물러섰다.
아, 죄송해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예전과 같은 말투가 묻어 있었다. 상대를 덜 불편하게 하려는 말, 사과를 먼저 하는 말. 고은은 무심코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진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울렸다. 아기가 자라면 이런 목소리가 되겠구나 하고 어릴 때 상상해보던 그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그녀는 티를 내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물었다. 여기 사시나 봐요? 네. 백사동이요. 아, 나도 같은 동이네. 그 대화는 그날은 거기서 끝났다. 그러나 첫 만남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자연스러워야 한다. 우연처럼 보여야 다음 만남도 우연처럼 이어진다. 며칠 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고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으나 사람의 익숙함은 이런 데서 시작된다. 이후로도 그들은 단지 안에서 몇 번 더 마주쳤다. 가벼운 안부, 날씨 이야기, 택배가 자주 오는지에 대한 대화. 이 정도면 이웃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나 세진이 관찰한 것은 표면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퇴근 시간이 일정하다는 것, 집에 불이 켜지는 시간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 주말에도 혼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보았다. 아직 혼자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짠해졌다. 그녀는 더 서두르고 싶었으나 인간의 관계는 일정한 속도로만 깊어진다. 자신이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오히려 딸이 물러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편함 앞에서 둘은 한 번 더 마주쳤다. 이번에는 고은이 말을 조금 더 길게 했다.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아니, 나 얼마 안 됐어. 이사 온 집. 아, 근데 좀 친근해서요. 그 말은 무심코 튀어나온 진심이었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낄 때가 있다. 가져본 적 없는 물건을 본 듯한 느낌,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를 들어본 듯한 느낌. 고은은 지금 그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세진은 미소만 지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같은 동네 사는데 어색하면 불편하잖아. 짧은 말.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숨기는 절제가 있었다. 나는 내 엄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이번 생에서의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곁을 담담히 채우는 역할에 가까웠다. 그날 밤 세진은 거울을 보았다. 몸의 윤곽이 아주 약간 흐릿해져 있었다. 손끝이 유리 위에 온전히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 뒤로 그들은 이웃 이상의 사이가 되었다. 계단에서 마주치던 인연이 이제는 약속을 하고 만나는 관계로 바뀌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데서였다. 어느 날 저녁 세진이 장을 보다 무거워 보였고 고은이 먼저 말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위까지 들어드릴게요. 괜찮은데. 집이 같잖아요. 금방인데요 뭐. 그렇게 집 문 앞까지 올라가고 나면 잠깐 신발을 벗고 들어가 차 한 잔 마시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처음에는 10분이었고 다음에는 30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1시간이었다. 말이 길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둘은 서로의 빈 곳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은은 직장 이야기를 했다. 조직 안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일, 승진에서 밀린 날의 허탈함, 혼자 퇴근에 들어오는 집의 조용함. 세진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말로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찻잔을 밀어주거나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반응했다. 사람은 때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할 뿐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머니였던 습관대로 듣고 다독이고 판단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고은이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이상해요. 아주머니랑 얘기하면 좀 덜 혼자인 느낌이 들어요. 세진은 잠깐 웃었다. 그럼 됐네. 사람은 덜 혼자면 잘 산 거야.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아주 조용히 던져졌지만 넓게 퍼졌다. 세진은 그 말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빠르게 말해버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질문이 가벼워질 수 있었다. 잠시 뒤 그녀가 말했다. 살았으면 내가 지금보다 덜 애썼겠지. 그래도 너 잘 컸어. 그냥 칭찬받아본 느낌이 드네요. 그럴 때도 됐지. 그 짧은 대화는 고은을 눈물 찔끔 나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닫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맴돌았다. 너 잘 컸어. 이 말은 부모가 해줘야 할 말이었다. 성장의 결과를 확인해주는 사람은 원래 엄마여야 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웃 아주머니가 해줬다.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없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고은은 그를 더 자주 찾았다. 급여가 들어온 날에는 같이 밥 드실래요? 하고 먼저 연락을 했다. 세진은 늘 그래 하고 응했다. 둘은 동네의 한식집, 조용한 분식집,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김밥을 나눠 먹었다. 모습만 보면 딸과 엄마 같기도 했고 때로는 나이차 좀 나는 선후배 같기도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확실히 규정하지 못했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둘이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세진은 딸의 빈 연대기를 하나씩 채워 넣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딸이 어떻게 울었는지, 그 후 학교는 어떻게 다녔는지, 사춘기 때는 누구와 싸웠는지, 대학을 갈 때 누구와 상의했는지. 고은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땐 진짜 힘들었어요 하고 털어놓기도 했다. 세진은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그때 내가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이 시기 고은은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누구는 아이를 낳고 SNS에는 가족 사진이 올라왔다. 그녀가 그걸 보며 비교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나는 언제 저 자리에 서게 될까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다. 어느 저녁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결혼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쁘고가 어딨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그게 안 되면 힘들고. 아주 단순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랜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단맛과 짠맛이 다 들어 있었다. 고은은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 나중에 자신이 누군가와 살게 된다면 같이 밥 먹는 일이 편한가를 먼저 보게 될 것 같았다. 이런 나날이 이어질수록 세진의 마음 안에는 묘한 안도와 조급이 동시에 자랐다. 아이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자기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가야 하는데 하는 조급. 왜냐하면 그녀의 몸은 이때부터 조금씩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손을 내밀면 공기와 살이 완전히 맞닿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몸의 가장자리가 살짝 흐려 보였다. 마치 빛과 몸이 제대로 겹치지 않은 것처럼. 그녀는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사라지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얇게 벗겨지듯이
존재가 줄어드는 것이었다. 세진은 아침에 주방에서 컵을 들다가 그것을 느꼈다. 컵의 무게가 손에 완전히 실리지 않았다. 손등에 떨어지는 물빛이 예전보다 더 많이 비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컵을 들고 서 있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감각은 두려움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선명해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고은과의 약속을 더 정성 들여 준비했다. 단지 안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평소라면 간단한 옷을 입고 나갔겠지만 그날만큼은 옷의 깃을 한 번 더 만지고 나왔다. 사라지는 사람에게도 품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고은이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얼굴은 평소보다 밝았다. 아주머니, 왔어?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 얼굴은 좋은 소식이 있는 얼굴이었다. 딸이 성인이 되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합격, 인정, 사랑. 이번 것은 사랑에 가까워 보였다. 고은이 봉투를 내밀었다. 저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제가 혼자 자란 것도 이해하고 제가 가족 얘기 많이 안 해도 그냥 들어줘요. 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하지. 고은이가 골랐으면 잘 골랐겠지. 그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날은 다행히 손이 또렷했다. 딸의 기쁜 소식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허락된 날인 것 같았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가능한 한 담담하게 물었다. 결혼식은 언제쯤? 아직 날짜는 근데 올해 안에는 하고 싶어요. 그래. 준비 많겠다. 그래도 아주머니가 가까이 계셔서 좀 든든해요. 내가 뭘? 그냥요. 제가 엄마 있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았거든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울었다. 그러나 얼굴은 미소였다. 울음을 보이는 건 떠나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떠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세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너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야. 결혼은 너한테 기쁜 일만 됐으면 좋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의 몸은 또 한 번 투명해졌다. 창가에 서면 뒤의 풍경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빛과 겹쳐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모습은 나이가 든 중년 여인이었지만 그 안의 마음은 여전히 딸을 걱정하는 엄마였다. 두 존재가 이 순간에 겹쳐 있었다. 남은 날들 동안 그녀가 한 일은 거의 모두 고은의 결혼 준비를 돕는 것이었다. 웨딩홀 목록을 같이 봐주고 너무 화려한 곳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 스타일 아니야. 너는 조용한 데가 낫지. 그럼 이건요? 이건 괜찮다. 사람도 너무 많지 않을 것 같고. 드레스샵을 추천해달라 하기에 그녀는 아는 척하지 않고 인터넷을 같이 뒤지는 척했다. 사실 이런 세계는 자신이 살던 때와 달라졌으므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편이 자연스러웠다. 그래도 딸이 입을 드레스 사진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모습만 보면 되겠다. 이 얼굴만 보고 가면 되겠다. 몸의 변화를 감추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다. 손이 사라질 때는 긴 소매를 입었고 발이 흐릿해질 때는 오래 서 있지 않았다. 혹시라도 고은이 이상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그녀는 짧게 말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서로 밥 챙겨주고 말 함부로 안 하고 기다려주고 그거 되면 되는 거야.
하긴 아주머니도 결혼 생활 해보셨으니까. 그 말은 옳았다. 그녀는 해봤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침에 내보내고 저녁에 다시 맞아들이는 삶을. 그 삶이 하루아침에 끊겼을 때의 공허함도. 그래서 딸에게 결혼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다. 이 아이가 언젠가 또 이별을 겪게 되더라도 그때는 혼자 서 있을 수 있겠지. 어머니가 딸에게 주고 싶은 건 끝없는 기쁨만이 아니었다. 이별을 견디는 힘이기도 했다.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자 그녀의 몸은 더 빨리 흐려졌다. 마치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차가 속도를 낮추는 것처럼 그녀의 존재도 이 세상의 밀도에서 멀어졌다. 이대로라면 결혼식 날까지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있는 의지는 뚜렷했다. 그날만은 있어야 한다. 그날 딸이 웃는 얼굴을 직접 보고 그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그 뒤에 사라져야 한다. 결혼식 날 아침은 맑았다. 늦가을의 빛이 웨딩홀 유리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하객들은 하나둘 도착했고 친척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사진을 찍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손놀림을 바삐 움직였다. 흰 드레스를 입은 고은은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생각했다. 엄마가 있었으면 여기 앉아 있었겠지. 그 생각은 여전히 아팠다. 그러나 곧 이어진 생각은 좀 달랐다. 그래도 지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있으니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오실 거죠? 잠시 뒤 답이 왔다. 그럼 뒤에서 볼게. 그 짧은 답에 고은은 웃었다. 긴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사람이 온다고 했으면 오는 것이다. 한편 세진은 홀 안가장 뒤 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에 덜 띄는 자리였다. 가족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오늘 자신에게 필요한 건 목격이지 참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앞에 놓인 꽃장식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다. 이날만은 몸의 경계가 비교적 또렷했다. 아마도 마지막 배려일 것이다. 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고 신랑이 먼저 입장했다. 남자는 긴장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 모습에서 세진은 성품을 읽었다. 너무 화려하지 않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 딸이 이런 사람을 택했다는 게 안심되었다. 이어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고은이 아버지 없이 혼자 걸어 들어왔다.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세진은 늘 마음이 아팠다. 원래 이 길은 남편이랑 같이 걸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 그녀는 그 아픔을 오래 붙들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이 길을 결국 혼자서도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이었다. 신부가 단상 위에 섰다. 사회자가 물었다. 신랑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랑이 대답했다. 네. 다시 사회자가 신부를 향해 말했다. 신부, 신랑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은이 또렷하게 말했다. 네. 짧은 두 글자였으나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외로움과 기다림이 함께 묻어 있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세진도 천천히 손뼉을 쳤다. 그 박수는 축하이자 안도이자 작별이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은 식사를 하러 이동했다. 신부는 사진 촬영을 위해 이리저리 불려다녔다. 친척들과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 사이사이에 그녀는 관문을 통과하듯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익숙한 검은 카디건, 단정한 머리. 고은은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다. 아주머니, 예쁘다. 진짜요? 응.
엄마 있었어도 이렇게 입히고 싶었을 거야. 그 말에 고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오늘은 내 날인데 왜 울어? 아니, 그냥 너무 와주셔서. 이런 날 안 오면 언제 와? 둘은 잠시 서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홀 한쪽에서 둘만이 조용한 시간을 만들었다. 고은은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안고 싶었으나 하객들이 많아 참았다. 대신 작게 속삭였다. 나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그렇지. 근데 아주머니가 있어서 좀 덜 외로웠어요. 그럼 됐다. 세진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았다. 이 말을 들었으니 이제 떠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랑도 인사를 하러 왔다. 아, 안녕하세요. 평소에 아내 많이 챙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너가 우리 고은이 울리지 말고 잘해줘. 네, 잘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이 고생했잖아. 알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다. 그러나 사람의 진심은 길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신랑의 눈빛은 진중했다. 이 남자가면 딸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순간 그녀의 가슴 안에 조용한 기쁨이 퍼졌다.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는 일은 늘 불안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세진은 홀을 한번 둘러보았다. 꽃, 음악, 웃음, 사진, 셔터 소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늘 있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문득 남편 민수가 생각났다. 여보, 우리 딸 잘 자랐어.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대답은 들을 수 없었으나 전해야 할 말은 전했다. 몸은 그때부터 빠르게 가벼워졌다. 어깨가 공기 속으로 녹아들고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서서히 홀 뒤편으로 물러났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딸이 신랑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다. 고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녀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표정이었다. 이제 괜찮구나.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다. 그 말은 홀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은 투명해졌다. 배경의 빛과 섞이더니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곳에는 조그만 꽃 한 송이만이 떨어져 있었다. 누가 떨어뜨렸는지 모를 꽃. 그러나 그 꽃은 딸의 드레스 색과 어울렸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하객들은 밥을 먹으러 가고 신부는 드레스를 살짝 들어 올리고 이동하고 신랑은 부모 대신 인사를 다녔다. 세상은 그대로 흘렀다. 단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더 이상 없을 뿐이었다. 결혼 후의 삶은 조금 더 따뜻했다. 저녁이면 불이 2개 켜졌고 식탁에는 2사람의 그릇이 놓였다. 설거지를 나눠하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봤다. 일상의 소음이 둘로 나뉘었고 둘로 나뉘었기에 소음은 더 작게 들렸다. 고은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아, 이게 같이 밥 먹는 거구나. 예전에 아주머니가 말해주던 그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자리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찾아왔다. 뭐가 빠진 건지 처음에는 몰랐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자주 만나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전화할 수도 없었다. 집 근처에서도 단지 안에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바빠서 그러겠지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그제야 마음의 빈 공간이 뚜렷해졌다. 어느 저녁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고은은 창가에 서 있었다. 해가 기울어
커튼이 붉은 빛을 살짝 머금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여보, 응? 그 우리 결혼식 때 왔던 그 아주머니 있잖아. 아, 그분. 내가 엄마 같다고 했던 분? 응. 그분 보고 싶다. 남편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연락 안 돼? 연락처를 안 남기셨어. 그냥 갑자기 안 보이셔. 아, 그래. 어디 이사를 가셨나? 모르겠어. 어디 가신다고 말씀도 없이 가버리셨어. 그 말은 투정이 아니었다. 서운함이 섞인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느낌으로만 알았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는 걸. 자신이 결혼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안심이 되자 떠난 것 같다는 걸.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이웃? 친절한 동네 어른? 아니면 엄마? 그 생각이 문득 마음을 찔렀다. 사고 순간 팔로 감싸주던 그 느낌과 아주머니가 옷깃을 여미던 모습이 묘하게 겹쳤다. 말투도 비슷했다.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고 칭찬은 짧게 하고 안부는 자주 묻지 않는 말투.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저렇게 늙었을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창가에서 커튼을 한번 쓸어 올렸다. 바람이 들어와 얇은 천이 흔들렸다. 어디 가신다고 얘기라도 해주고 가시지. 남편은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는 못했으나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럴까? 세상 좁잖아. 근데 그분은 좀 다르게 느껴졌어. 어떻게? 있으면 마음이 좀 채워지는 느낌? 나 어릴 때 엄마랑 있었던 기억이 자꾸 생각났어. 그 말을 하며 그녀는 비로소 인정했다. 자신이 그분을 엄마라고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름을 묻지 못했고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떠난 이유도 알지 못했지만 마음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더 그리운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닫힌다. 떠난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남은 사람은 그 부재를 기억 속으로 가져와 자신의 삶 옆에 놓았다. 이것은 비극이라기보다 완성에 가까운 결말이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갔고 딸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라도 느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고은은 가끔 단지 안을 둘러보았다. 장을 보고 올 때,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우편함을 확인할 때, 혹시라도 그 익숙한 검은 카디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어떤 날은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고 커튼이 흔들리고 식탁 위에 놓인 꽃이 가볍게 움직였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지내시죠?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답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다. 이미 필요한 건 다 받았으니까. 너 잘 컸어. 이제 괜찮구나. 그 말들은 사람의 시간 안에서 계속 살아있었다. 언젠가 그녀가 엄마가 되는 날이 온다면 아마도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해줄 것이다. 너 잘 컸어. 그 말 속에는 엄마가 딸에게, 딸이 다시 엄마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긴 호흡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모녀의 길은 한 번 더 이어졌다가 조용히 풀렸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말하지 못했으나 말해지지 않은 사랑이 없지는 않았다. 이별은 갑작스러웠지만 사랑은 천천히 아주 오래 남았다. 그녀는 말하지 못한 인사를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다. 따뜻한 손길처럼, 오래된 기억처럼. 사람은 언젠가 떠나도 사랑은 이렇게 남는다. 이제 괜찮구나.